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파탄내는 예산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예산정국이 오늘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국회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분간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AI 예산의 10조 1천억 원을,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을 위한 국방 예산의 66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염원인 자주 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생계급여 지원,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같은 현금성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소재 기관 2곳과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이버 범죄 수익을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불발된 직후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해킹 공작을 해온 북한. 학생 코드가 과거 중국의 국가 배후 조직이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점을 토대로 북한의 김숙희는 물론 그 외의 적대 세력에 대한 추적도. 미국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과 정보기술 노동자 사기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 만경대 컴퓨터 기술 회사와 대표, 북한 내 금융기관인 류정 신용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미국 정보 금융 시스템을 표적으로 한 해킹과 관련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해 왔습니다. 존 헐리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은 해커들이 돈을 훔치고 세탁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 배후 조력자와 지원자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동이 불발한 뒤 전격 이뤄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날도 북한 석탄 수출 선박 등에 대해 유엔 추가 제재를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북 간 회동은 불발됐었죠. 그런데 국정원은 김정은이 실제로 미북 회동을 대비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당시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 내년 3월 이후엔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에이펙 계기 미북 회담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북한이 최 외무상의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조건이 갖춰지면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미북 회담 가능성도 높게 봤는데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로 공병 1000여 명이 파병돼 지뢰 제거에 투입됐고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외국 공관의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남북 관계에 대해선 철저히 개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 중진 의원들과 가진 격려 만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30여 쪽 분량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고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과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말 두 차례 저녁 식사 자리를 적시했고 첫 식사 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사유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의 줄탄핵 등을 비판했다는 점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을 이곳 예결위 회의장으로 부른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 모인 게 어떻게 표결 방해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단순한 격려 만찬이나 원내대표로서 낸 메시지까지 비상계엄 동조 근거로 삼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추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표결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표결 불참 이유만으로 구속돼선 안 된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과 구원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삼권 분립은 붕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간의 엇박자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도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지층과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 들어오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반깁니다.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정 대표는 원래 대통령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재판 중지 관련해서 좀 다쳐요. 그만합시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다며 재판중지법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에이펙 성과를 홍보하는 게 이제 당의 기조였는데. 하지만 당내에선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내 논의도 없이 급발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지도부가 이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 가만히 있는 게 정부의 도움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각각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제1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빠진 본회의장을 바라보면서 좀 허전하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불과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좀 허전하다는 걸 느끼셨나 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했을 그런 장면들이었다. 지금 어제 그 시정연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또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다소간의 어떤 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고 그 내용을 좀 들어야 또 심사도 또 내실 있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본회의장에 전체가 다 불참하는 모습은 그렇게 거의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좀 전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헌법 불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민주당의 불참과 이번 국민의힘의 불참을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 민주당의 불참은 목리였죠. 그때는 사실 아웅다웅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연구원장인가? 그분께 영장과 관련돼서 불참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아웅다웅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자당과 관련된 또 대통령 관련된 그 여러 법안들을 보면 재판을 중지하자 아예 면소 기반을 만드는 법률을 만드는 반면에 즉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의원총회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간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나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탈선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사유가 만약에 현출이 됐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가 전혀 현출이 안 돼 있고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영장 범죄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친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의 당을 없앤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가서 웃고 박수치고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박수치고 환호하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짚어주셨는데 뭐 시정연설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심의 저런 농성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심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칼끝을 들이대고 뭐 정당 해산까지 운운하는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객관적 내용 자체는 수위가 셀 수 있지만 실제 작용 자체가 셌어요. 너희를 말살하겠다라는 식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반작용이 겸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언론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분석들을 하잖아요. 뭐 통상 상위권에 있는 단어들이 뭐 국민, 뭐 경제, 성장 이런 단어들인데 어제는 AI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국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보다 AI를 더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한 거에 비해서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AI 예산은 너무 좀 턱없이 적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기 예년에 비해서 한 8.1% 증액된 728조 원에 대한 예산 중에 예. AI와 관련된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인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1.4%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을 증액시킨 그 상황이고요. 예. 어제도 AI를 강조했던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는 것이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는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 것이다. 지금이 이 AI의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과거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뚫었다면 정보화 고속도로 이후에 AI 고속도로를 뚫어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예산에서 민생 회복 그리고 이 그 미래 성장을 위한 그런 도약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빚잔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과도한 일이고요. 만약에 정말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면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국회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그 차치하고 본회의장에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예.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 표잔치 예산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예산안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한을 못 지키더라도 사실은 뭔가 국민적 시각을 반영한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한데 예. 실제 국민의힘 등 야당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그 문제 이것이 반영된 예산안 처리가 되는지가 문제인 것이고 지금 처음으로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바뀐 예산안이잖아요. 네. 54조가 늘었는데 AI 관련해서는 10조만 반영됐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4조는 어디로 갔을까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사랑 상품권인가요? 이게 26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효불급한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왈가왈부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론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저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대비해 보면 2.6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AI 고속도로 깔게 되면 전력 고속도로 같이 깔아야 되는데 전력 예산 보면 터무니없어요. 재생에너지 예산은 사실 2배 이상 40%가 늘었는데 그 원전 예산은 얼마 300억 원 넣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원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저 많은 AI를 특히 26 GPU 같은 경우에 이게 1GB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GB면 원전 몇 개를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AI 고속도로를 어떻게 깝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AI는 포장지로 지금 언급된 거고 미래의 먹거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이 이걸 잔치하고 있다. 이 표현이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최근 이 대통령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정관, 감사원, 이 국가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애 많이 쓰신다 하고 좀 다소 묘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들리기에. 뭐 명청 갈등 얘기가 다시 나왔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일단 화기애애한 거는 같고요. 지금 실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두 분 사이는 예전에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처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뭐 명청 갈등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저는 뭐 갈등 프레임을 누군가는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당은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지층도 다르고 바라보는 또 시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말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것을 국정보호법이다, 국정안정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 직업이 대변인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공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건 아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진화하고 마지막에 그 대통령께서 당신을 어떤 정쟁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주신 건 비단 여당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청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 잘 봉합됐다고 보세요? 갈등은 봉합될 수가 없죠. 그 갈등이 표출되는지 여부만 남은 것이지 실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기본적인 충돌은 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재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관련돼서 컷오프 논란도 그래서 조명을 받았던 부분이고 또한 이제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재판을 그럼 대통령 끝나고 받아라라는 취지의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연임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게 되면 연임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묘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해석 과정에서 묘한 이제 명천 갈등설 불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있는 거지만 실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너무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 따라서 공천 관련돼서 이 정국이 들었으면 저 부분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저걸 위기 관리하는지는 이제 대통령과 정 대표의 과제죠. 자, 어제 시정연설에선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을 해서 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에이펙 지원에 감사를 표했는데 참 이 장면도 많은 눈길을 끌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런 인사, 덕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저는 이번 에이펙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부 요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근시일 내에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성과를 직접 설명하시는 자리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뜻을 모아서 정부의 이 에이펙 성공을 기원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대법원장께서도 당연히 포함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감사의 인사, 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실제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은 철회를 했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이 사법개혁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라는 게 결국 어떤 법원 내 인사와 예산을 좀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크게 박탈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에요. 창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라는 취지에 뭔가 여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에이펙과 대법원장과 에이펙은 특별히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애둘러서 하셨으면 오히려 오해를 더 안 받으시고 뭔가 정치권의 메시지가 됐을 텐데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사법권을 향한 법안 추진은 분명히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도 사법부에서 입장을 냈지만 한두 명씩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22명이 바뀌는 듯한 이런 체계적이지 않은 증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시정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그 불참의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이와 관련한 민주당 내 의견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 사안은 뭐 당론으로까지 정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개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그래서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시작이 구속영장의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법원의 판단 뭐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전에 윤 전 대통령과 두 차례 만찬을 가진 걸 두고도 이게 계엄 모의를 위한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모의 자리였다는 예상을 통해서 영장 청구 사실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논의된 것으로 볼 때 이건 계엄을 모의한 거다. 이렇게 자리 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역순으로 된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뭐 10월 2일 날 참석을 하고 11월 말경에 다시 참석했다는데 이게 단둘이 독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전원에 대해서 입건하고 영장 청구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면 분명히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됐을 텐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말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의 추정과만 갖고 영장을 쳤다. 그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수사를 안 했다는 거는 이미 정해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국내심 의원들 중에 직권을 남용당한 방해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내심 의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영장을 치든가 다 수사를 하든가 입건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야당 의원들은 왜 면책 특권이 필요한지가 제가 이 사례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야당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회의할지 이것도 공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실무자들의 공지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뭐 직권남용이든 아니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 글쎄 이런 식의 법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번에 영장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해서 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 영장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영장실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현 사법부가 독립된 채로 그런 상태에 일하면 영장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 증거를 특검이 어느 정도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는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영장은 거의 100% 기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그 뭐 정무수석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것을 예단해서 무조건 추 전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가지고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지 이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본회의장으로 다 모이시라고 당대표의 이름으로 공지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장소를 뭐 그 국회의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당사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여러 차례 바꿈으로써 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국회 봉쇄 상황하고 맞물려서 오락가락했던 것이지 만약에 체계적으로 이거를 공모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설프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국회로 갔잖아요. 갔다가 못 들어가니까 다시 당사로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회로 갔어요. 그 예결위원장,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해다 있을 수 없는 해석이죠. 그다음에 뭐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대통령 통화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지시받았으면 홍철호 수석이 먼저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 하나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저는 민주당도 같이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영장 청구 자체는 너무 성급하거나 과하다라는 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특검의 편을 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죠. 이걸 두고 표결 방해 의혹이라고 의심을 했다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포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열기로 소방대원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아 진화 작업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치솟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에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지만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34분쯤 경기 포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뒤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 194명과 장비 62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섬유 공장 옆에는 원단의 재료인 원사가 이렇게 시커멓게 걸린 채 바닥을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돼 있어 불이 옆 공장까지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연소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랐기 때문에 공장 직원 등 6명은 화재 발생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 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총재가 7일까지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엔 외부인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은 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네,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돈이 급한 청년층을 끌어들여서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벌이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냈는데 공격 포지션, 뒷쿵 같은 은어까지 쓰면서 감시를 피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멈춰선 차량.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핸들을 돌려 차를 들이받습니다. 뭐예요? 신호를 받지 않고 좌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승용차가 돌진해 그대로 부딪힙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입니다. 과실이 있는 운전을 하는 그 상황들, 그런 거를 노리고 있다가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를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보험 사기 기획자들은 SNS를 통해 급전 대출이나 단기 고액 알바가 가능하다며 돈이 급한 청년층을 행동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가담자의 80%는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후방에서 차를 박는 뒷쿵, 공격 포지션 등 은어까지 썼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젊은 층을 끌어들여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는 일당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인원은 총 3,600여 명, 탄핵 보험금만 900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님, 전 네. 축구 국가대표죠. 이천수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제주경찰청에 지금 예. 이천수 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원래 이천수 씨와는 호영호재하던 사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천수 씨의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수 씨가 2018년 11월경에 지금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된다. 2023년 말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은 배우자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이후에도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서 총 1억 3,200만 원 정도를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가을부터는 이천수 씨와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았고 또 이야기했었던 2023년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천수 씨 측 당시 이제 상대방이 그냥 줬던 돈이고 기망할 의도 없었다. 이러면 사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들으셨을 때 이게 따져볼 만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천수 씨 입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에 상대방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일시적으로 1억 넘는 돈이 간 게 아니라 뭐 처음에 300만 원 보내고 그다음에 9차례에 걸쳐서 1억 3,200만 원이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횟수에 따라서 당시 지급에 뭐 빌려줬던 그냥 증여겠죠. 줬다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당시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밝히고 있다시피 처음에는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 맞고, 근데 그걸 그냥 줬냐 아니면 다 갚는다고 했겠냐 이런 부분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천수 씨와 그 지금 고소인 사이에 나눴던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요, 또 이천수 씨가 외환거래 선물 투자 사이트를 권유를 하면서 수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천수 씨가 져야 되는 책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앞서 이천수 씨가 이 고소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이 2021년 4월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투자를 하면서 5억 원을 송금을 한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2021년 4월이었다는 거죠.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천수 씨가 본인이 친한 사람이 이러한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 이걸 만약에 돈을 한 5억 정도를 넣어주면은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금도 바로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서는 5억 원을 보냈는데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실제로 수익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자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5억 중에서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야기하는 상황들 보았을 때 이천수 씨는 본인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런 적조차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소인과 이 투자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 이 두 명 간에만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소인은 지금 이천수 씨에게 나머지 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천수 씨가 이게 연대 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 상황에 있어서 관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나 아니면 투자를 시켰다는 부장이나 이 부분이 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쟁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흔한 사건입니다. 뭐 한쪽에서는 투자를 했다, 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줬다, 아니 그냥 줬다. 그러니까 대여와 투자도 다르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여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여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자 약정이라든지, 그러면 반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정확하게 논의가 됐는지, 둘 간의 얘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천수 씨가 3자예요. A와 B 씨, 고소인과 그 투자를 받은 B 씨 간의 어떤 돈 거래는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이자 약정이라든지 투자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천수 씨가 만약에 A 씨의 주장대로 어떤 돈을 가로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받은 B 씨와 이천수 씨 간에 무슨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사람 전직 조합원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에 딱 그려지는데 이 가해자가 전직 조합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임시 조합원, 그다음에 집행부를 꾸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 집행부의 한 분과 여성분과 어떤 그 강제 추행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적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조합장이라는 것은 그 개발 조합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아마 이 흉기 난동까지 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강제 추행과 관련해서도 무슨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와 전 조합장 간의 어떤 이권을 바탕으로 한 어떤 다툼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이 듭니다. 이거 조금 짚어주셨는데 전 조합장이 현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건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직 조합장이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을 강제 추행했다라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에 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조합장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와 또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그때까지는 조합장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업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조합을 청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조합장에서 해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마터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지나가는 시민이 보고서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어떤 당시 그 앞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내가 흉기를 누가 흉기를 이용해서 저를 찔렀다, 살려달라고 하자 당시에 지나가던 행인이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했고요. 당시 또 다른 30대 주민이 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게서 이 흉기를 멀리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발을 잡아서 제압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현장을 지나던 주민들의 어떤 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회 이슈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I believe you're looking at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공화당 네오콘, 신보수주의자의 상징이자 부시 행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4일 밤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 측은 체니가 폐렴과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Condolences, our prayers go out to the Cheney family. Someone who gave their life, loved their country, loved serving their country in so many capacities. 와이오밍주 하원 의원 출신인 체니는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두 차례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침공 등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며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역할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워싱턴 정가에선 체니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marriage, if you will, between a terrorist organization like Al-Qaeda
and those who hold or are proliferating knowledge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강경 보수 노선을 대표하던 체니는 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지난 대선 땐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백악관은 체니 전 부통령을 애도하며 조기 개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 덕수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붉은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덕수궁 나무들이 붉은 단풍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또 손길로 가을을 느끼고 있는데요. 서울 남산의 나무들도 노랗고 붉게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밖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가을이 깊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어린이 운동회도 열렸다고요? 네, 서울 송파구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가 과자 먹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힘겨웠는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는 결국 선생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한자리에 모여 가을 운동회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네, 가을을 만끽하기에 참 좋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남은 한 주 온화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기온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8도, 대전은 19도, 부산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